주양육자하고의 인간관계는 그 사람의 평생의 인간관계의 원형이 됩니다. 내가 내 부모님하고 편하지 못하면 커서도 다른 사람하고 편한 관계를 맺는 게 굉장히 쉽지 않다. 100%안 된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굉장히 쉽지 않다. 왜냐? 어렸을 때 반복됐던 인간관계는 커서도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이거를 심리학적 혹은 정신과적 용어로 반복 강박이라고 합니다. 예민하다는 건 정확히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건가요? 예민하다라는 말 자체가 나쁘진 않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예민하다는 말이 야, 너 좀 예민해. 아, 얘는 왜 이렇게 좀 예민해? 이렇게 부정적으로 쓰이는지라 저는 민감하다라는 말로 바꿔서 부르는 게 좋지 않을까? 혹은 섬세하다라는 말로 바꿔서 부르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민하다라는 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어떤 감각이나 뭐 외부의 자극에 대해서 잘 알아차린다 이런 의미도 있고요. 어떤 정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변화, 정서 이런 것들을 잘 알아차린다 이런 의미도 있고요. 사회적인 어떤 상황이나 혹은 사회성 부분에 있어도 다른 사람의 표정이나 뭐 어떤 상황에서의 공기 이런 것들을 잘 알아차린다 이런 여러 가지 의미로서 상황이나 변화를 잘 알아차리는 그런 능력 이런 것들을 민감함, 섬세함, 예민함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의미가 아주 의학적인 단어는 아니어서 심리학적인 의미여서 조금 폭넓게 쓰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민함은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건가요? 아니면 환경 같은 후천적 요인 때문에 생기는 건가요? 예민함이나 민감함이라는 거 그런 사람들을 초예민자, 초민감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한 15에서 20% 정도 전체 인구에 이 정도 보는데 대체적으로는 유전적 혹은 생물학적인 요인이 많이 작용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세로토닌 수용체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좀 더 많다거나 혹은 어떤 특정 유전자의 발현이 좀 더 높다거나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생물학적인 요인이 작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좀 크고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태어나서 생후 몇 개월이면 부모들이 알아차립니다. 아, 얘 예민하다. 그러니까 요즘 이제 아이가 하나니까 잘 모르는 경우도 많지만 저희는 이제 아이가 둘이거든요. 아이가 둘인데 낳고 나니까 둘이 그냥 태어날 때부터 달라요. 젖을 먹을 때부터 달라요. 그래서 '아, 이거 기질이구나.' 이런 걸 쉽게 알아차릴 수가 있는데 선천적인 게 굉장히 큽니다. 물론 후천적으로 양육적인 부분에 의해서 예민함이나 민감함이 발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금 안 좋은 경우지만 트라우마를 많이 외적으로 후천적으로 큰 트라우마를 겪었다거나 트라우마를 만성적으로 노출돼 있거나 이런 경우에도 외부 자극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처리가 안 돼서 굉장히 민감하고 예민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도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선천적인 것에서 기인하는 것이 굉장히 좀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민한 사람들의 삶에는 어떤 고충이나 반복되는 패턴이 있나요? 개인의 삶은 굉장히 쉽지 않고 피곤할 수 있다. 좋은 점도 있지만 일단은 첫 번째로는 어딜 가도 쉽게 좀 지칩니다. 그래서 뭐 흔히 우리가 뭐 카페, 마트, 백화점 이렇게 사람 많은 곳에 가면 감각적인 어떤 자극이 굉장히 많잖아요. 소음도 많고 사람이 많아서 시각적인 자극이나 이런 것들이 많고 뭐 이제 공간적으로도 여러 사람이랑 부딪히거나 촉감이나 이런 것들도 후각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여러 인풋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 인풋이 많고 그거를 소화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가면 굉장히 좀 잘 피곤해지고 쉽게 지친다. 혹은 쉽게 감정의 기복이나 이런 것들이 생기기가 쉽다. 또 사람이 많은 이런 어떤 모임이나 이런 데를 갔을 때 다른 사람들의 공기나 느낌 혹은 이런 것들을 너무나 잘 알아차립니다. 그래서 둔감한 사람들은 뭐 지금 상황이 사실은 보이지만 않지 막 그 말로 칼이 막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데 둔감한 사람들은 '뭐지?' 하고 잘 몰라서 그냥 뭐 "잘 있다가 왔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제 예민한 사람들은 그거를 쉽게 알아차려서 '아, 지금 저 사람이랑 저 사람이 굉장히 불편하구나. 아, 저 사람이 저 사람 기싸움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알아차려서 중간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려고 하거나 그 분위기를 중화하려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자꾸 이제 그런 역할을 하다 보니까 쉽게 좀 잘 지칠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굉장히 좀 피곤하고 힘들 수 있다. 근데 이제 반면에 예를 들면 이제 심리안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머리를 바꾸고 왔어요. 이러면 그걸 금방 알아차립니다. 그래서 이번 머리 되게 예쁘고 좋은데 하고 이렇게 보는 눈이 굉장히 있고 미술품을 보거나 자연 환경을 봐도 계절의 바뀜이나 조금의 차이 이런 것들 혹은 어떤 미술품의 아름다움, 음악의 아름다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알아차려서 거기에서 또 기쁨을 또 많이 얻을 수도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장점과 단점이 혼재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술가들이 예민하고 불안하고 우울증도 많이 앓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예술가들이 이런 민감한 성향이 굉장히 많죠. 그렇지 않으면 예술가 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뭐 저 같은 보통 사람은 뭐 하나 조금 바뀌거나 뭐 그림 봐도 '아 이게 뭐야? 이게 왜 이게 예쁘다고 하는 거지?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지?' 잘 모르죠. 예, 그나마 이제 인지적으로 공부를 해서 '아 이게 이래서 좋다고 하는 거구나.' 이렇게 이제 알아차리는 거지만, 이런 신묘한인 혹은 민감자들은 이런 것들을 딱 보고 금방 그냥 느낌으로 옵니다. 그래서 '아 이게 이렇게 좋고 이렇게 아름다운 거구나.' 이런 것들을 금방 알아차리죠. 그래서 예술적인 소양이 굉장히 뛰어나다. 예술가 자체가 되기도 하고, 그런 예술을 알아보는 사람이 돼서 그런 사람들을 뒤에서 뒷받침하거나, 그런 예술 계통에 종사하는, 유통을 하는 사람이 되거나 기획을 하는 사람이 되거나,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민함을 완전히 없앨 수 없다면 그래도 편하게 살기 위한 방법이 있을까요? 당연히 이제 장점을 잘 살리는 게 중요한데요. 근데 단점을 상쇄하는 것들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내가 어떤 점에 있어서 예민하거나 민감한지, 어떤 게 나를 힘들게 하는지를 먼저 알아차리는 게 좀 중요합니다. 모든 민감자나 예민한 분들이 같은 자극에 반응을 하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시각적 자극에 굉장히 취약하고 힘든 사람이 있고, 청각적 자극이나 촉각에 취약하거나, 이런 식으로 사람마다 다른 환경에서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것을 힘들어하거나 어떨 때 힘이 빠지는지를 좀 알면 좋겠다. 그래서 최대한 그런 환경을 적당히 노출하거나 피하는 게 좋다. 내가 소리에 굉장히 예민한 사람인데, 뭐 예를 들면 친구들하고 클럽을 가거나 이러면 굉장히 힘들겠죠. 그래서 친구들이 그런 데 가자고 했을 때 나 좀 많이 힘들어서 이번엔 빠질게,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자기 컨디션 봐가면서 활동을 계획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내가 무엇이 힘든지를 알아야 내 스케줄이나 활동 범위를 어느 정도 정할 수 있다. 그러면 계속 피하기만 하는 게 능사냐? 그건 아니죠. 내가 어떤 것들에 좀 약점이 있다고 해도 그걸 아예 즐기지 않는 거는 또 손해를 많이 보는 거니까, 점진적으로 부하를 늘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한 2시간 정도 그런 데 가면 힘드니까 한 2시간 반 정도는 요번에 있어 볼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시간을 늘려보거나 강도를 늘려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 인간관계나 사회적인 부분에 있어서 민감해서 힘든 그런 사람들도 있으실 텐데, 그런 분들도 내가 어떤 모임에 가면 기운이 많이 빠지고 이렇게 쉽게 말하면 진이 빠지는지, 그런 것들을 좀 아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그런 모임들은 횟수를 좀 조절하시는 게 좀 좋겠다. 그래서 뭐 다 안 나갈 수는 없다면, 우리가 사회생활 때문에 횟수는 뭐 2번 중에 1번, 3번 중에 1번만 좀 빠진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적당한 핑곗거리 좀 잘 만들어 놓으시고, 융통성 있게 그런 식으로 행동을 좀 하시거나 활동을 계획하시면 좀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자기가 어떤 활동을 했을 때 오히려 힘이 나고 혹은 에너지가 회복되는지, 이런 것들을 아는 것도 좀 중요합니다. 나는 뭐 예를 들면 산을 보면서 휴식하는 게 세상에서 가장 좀 편안하다. 혹은 나는 어떤 편안한 클래식 음악을 들으면서 휴식하거나 하는 게 좋더라. 혹은 나는 어떤 사람을 만나서 시간을 보냈을 때 가장 좀 좋더라. 이런 것들을 알고 그런 어떤 활동들을 자기 스케줄에 좀 계획적으로 적재적소에 배치를 해 두시는 게 좀 필요하다. 그래도 너무 바빠서 여유가 안 난다, 그러면 생활에서 내가 힘을 얻을 수 있는 어떤 요인들을 좀 만들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뭐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시끄러운 음악이나 이런 거보다는, 예를 들면 클래식 음악을 들을 때 마음이 편안해지고 안정적이 되기 때문에, 출퇴근하는 차 안에서 좋아하는 클래식 음악이나 라디오 채널을 듣는다거나, 혹은 이제 대중교통을 탈 때는 요즘은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이 있습니다.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 꽂고 있으면, 눈 감고 있으면 마치 혼자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생활에서 틈틈이 자신만의 루틴을 통해서 내가 좋아하는 활동, 내가 힘을 얻을 수 있는 어떤 활동들을 조금씩 해 나가시는 거,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자기의 장점 같은 거 살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것들에 좀 더 강점을 갖고 있고 무엇을 예민하게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고, 그것들을 살릴 수 있는 혹은 그런 것들을 발휘할 수 있는 장소에서 시간을 조금씩 조금씩 늘려가 보시는 거, 이런 것들도 좋기 때문에, 너무 이 예민함이나 민감함을 단점으로 받아들이시지 말고 장점으로 잘 승화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식습관이 예민함과 불안함 같은 정신에 영향을 미치나요? 흔히 막 매운 거를 먹거나 자극적인 음식을 먹으면 스트레스가 풀린다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런 음식을 먹으면 단기적으로는 뭐 술, 되게 매운 음식, 뭐 아주 자극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먹으면 단기적으로 풀리는 느낌이 들겠지만,
사실 이제 길게 봤을 때는 결국에는 부정적인 결과로 돌아올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음주나 흡연, 과다한 카페인 섭취 혹은 굉장히 매운 음식 이런 것들을 하면 그게 수일, 수주, 수개월이 지나면 몸에 어떤 탈이 나서 고생을 하게 됩니다. '아 내가 왜 그렇게 했지.' 이러면서 이제 후회하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오히려 예민함이 아니라 둔감해지게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마 이제 셰프들 보시면 알 거예요. 셰프님들 보면 절대 자극적인 음식 잘 드시지 않거든요. 먹어도 이제 가끔이고. 굉장히 슴슴하게 먹거나 자극적이지 않은 음식을 먹어야 맛의 민감함을 더 잘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직업적으로 그렇게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생활에서 너무나 자극적인 것들 그리고 감당할 수 없는 감각적인 자극을 많이 받아들이게 되면 오히려 일상적인 기쁨이나 즐거움이나 작은 행복을 느끼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그래서 '너무 자극적인 것을 해서 막 뭔가 스트레스를 풀어야 돼.' 그런 생각은 좀 내려놔야 된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자극적인 것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작은 것에서 즐거움이나 행복을 느낄 가능성이 더 큽니다. 그리고 민감자들은 이런 것들을 더 잘 느낄 가능성이 커서 어떻게 보면 '더 쉽게 행복해질 수도 있다.' 이렇게도 볼 수도 있습니다. 어린 시절의 양육 환경은 성격 형성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양육 환경 혹은 이제 부모 주 양육자하고의 인간관계는 그 사람의 평생의 인간관계의 원형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부모님하고 편하지 못하면 커서도 다른 사람하고 편한 관계를 맺는 게 굉장히 쉽지 않다. 100%안 된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굉장히 쉽지 않다. 왜냐? 어렸을 때 반복됐던 인간관계는 커서도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이거를 심리학적 혹은 정신과적 용어로 반복 강박이라고 합니다. 내 부모하고의 혹은 내가 주요한 사람하고 맺었던 인간관계를 커서도 자꾸 재현하려고 하는 특성이 있는데요. 뭐 예를 들면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 밑에서 자란 자녀가 뭐 예를 들면 알코올 중독자라고 하면 뭐 굉장히 술을 안 마실 때는 뭐 좋은 아빠일 수도 있지만 이제 술 마시고 나면 굉장히 폭력적이거나 심한 말을 하거나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거나 혹은 무기력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거나 자녀들에게 뭐 좋은 것들을 주지 못하거나 이런 인간관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내가 내 부모님을 막 기쁘게 하려고 하고 내가 알아서 뭔가를 하려고 하고 내 부모님을 오히려 아기가 오히려 내 부모를 위로하고 이런 관계가 어렸을 때 경험되면 이 사람이 커서도 다른 사람에게 혹은 나에게 중요한 사람에게 그런 행동을 똑같이 반복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과도하게 위로하려고 하고 받지를 못하고 주기만 하려고 하고 내 모든 것을 희생해서 다 갖다 바치려고 하고 그 사람이 나에게 폭력을 하거나 심한 말을 해도 그걸 그냥 이렇게 참고만 있으려고 하고 이런 식으로 어렸을 때 부모하고의 관계는 평생에 걸쳐서 지속된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이 자라면서 부모의 사랑이 꼭 필요한 이유는 뭘까요? 회복 탄력성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살다 보면 누구나 다 위기에 빠지거나 구렁텅이에 빠지거나 힘들 때가 누구나 찾아오게 됩니다. 그럴 때 누가 바깥에서 사실 다 도와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결국에는 내가 내 스스로 그 상황을 이겨내고 극복해 나가야 되는데 그런 회복력 혹은 회복 탄력성을 갖추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부모님의 사랑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심리학적 용어로는 나를 믿어주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대체로는 그게 주 양육자 혹은 부모님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부모에게 받았던 사랑, 믿음, 뭐 문제 해결 능력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이 커서 힘든 상황에 놓였을 때 그걸 극복하는 데 굉장히 큰 토양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사랑을 주거나 믿음을 준다는 게 '아 그래 네가 원하는 대로 다 해라. 너 뭐 다 잘했다.' 이걸 의미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보통은 제가 이런 식으로 아이에게 사랑을 주셔야 돼요. 아이에게 믿음을 주셔야 돼요. 좋은 관계를 유지하셔야 돼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때 그러면 부모님들은 "그러면 혼내지 말라는 얘기인가요? 얘가 말을 안 들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아이를 올바른 길로 이끌어 주기 위한 부모의 훈육이나 어떤 잘못된 것들에 대한 벌 주는 거는 어느 정도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제가 좀 기억에 남는 건 초등학교 저학년짜리 아이가 왔었는데 아이가 학교를 가기 싫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보통의 대부분의 부모님들이라면 '얘가 학교를 왜 가기 싫을까? 학교 가기 싫은 이유가 뭐니?' 자꾸 아이한테 물어보거나 선생님한테 물어보거나 정신과에 방문해서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를 알아보고 문제를 해결을 해서 아이가 다시 자신의 길로 복귀할 수 있게 도와주죠. 그게 보통의 부모님들입니다. 그런데 어떤 부모님들은 좀 오해를 하셔서 '아이가 싫다는데 학교를 꼭 보내야 되나요?
아이가 싫다면 안 하는 게 맞지 않나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어떤 경우에는 그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만 일반적인 상황에선 아이가 무엇이 힘든지를 알아보고 공감해 주고 문제 해결을 도와서 아이가 다시 자신의 길을 발달의 궤적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부모의 역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런 맥락에서 아이가 과도하게 미디어에 빠져 있거나 과도하게 공격적이나 폭력적인 모습을 보일 땐 단호한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습니다. "너 그렇게 하는 건 절대 안 되는 일이야.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이렇게 해서 너를 다시 제대로 붙잡을 거야."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하는 부분이 필요하고 그런 단호한 부모의 태도만으로도 대부분의 아이들은 약간 움찔하고 다시 부모의 말을 듣거나 자기의 길을 가도록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린 시절에 부모의 관심과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하면 성인이 됐을 때 어떤 특징이 나타나나요?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평생에 걸쳐서 주 양육자하고의 했었던 그 해결되지 않은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반복하고 시도합니다. 뭐 예를 들면요. 제가 그랬는데 초등학교 때 반장 못 해봤다 이러면 중학교, 고등학교 가서 계속 반장하고 싶어요. "저 반장할래요, 반장할래요." 반장할 때까지. 근데 반장했더니 '아 이거 별거 아니네.' 하고 이제 나중에 안 하게 되겠지만 그런 것처럼 어렸을 때 부모에게 사랑을 받거나 수용받지 못했다는 느낌을 받게 되면 그거를 수용받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그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그 대상이 부모가 될 수도 있고 혹은 포기하고 다른 사람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자꾸 부모에게 인정받으려고 하거나 부모에게 "나 사랑하냐."고 묻게 된다거나 혹은 그게 부모가 아닌 좀 엉뚱한 대상에게 우리가 부모에게처럼 무조건적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요구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걸 다른 사람에게 했을 때 그걸 "나를 사랑해? 나 이렇게 해도 괜찮아? 나 어때? 괜찮지 않아? 잘했지?"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요구를 하고 시험하고 테스트하는 거예요. 흔드는 거예요. "나 이렇게 안 하면 날 사랑하지 않으면 나 예를 들면 죽어버릴 거야. 날 사랑하지 않으면 나는 정말 다 망쳐버릴 거야."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당연히 부모가 아닌 그 사람은 힘들어지니까 결국에는 관계가 깨지고 파탄이 나겠죠. 그러니까 또 다른 사람에게 가서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그걸 갈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잘못된 인간관계에 계속적으로 접어들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부모하고의 관계에서 충족받지 못했던 걸 평생에 자꾸 반복하면서 상처 입고 더 심해지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다. 물론 운이 좋게도 정말 괜찮은 사람을 만나서 좋은 관계를 오랫동안 유지하게 되면 그런 애착 패턴이 바뀌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이제 운의 영역이기 때문에 완전히 기대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는 거죠. 결핍이 없어야만 한다. 그걸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오히려 부모는 적당한 결핍 혹은 적당한 좌절도 부모로서는 줘야 된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거나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했을 때 그걸 현실적인 어떤 선에서 막아주는 것도 부모의 좋은 사랑의 요인이기도 합니다. 아이에게 무조건적인 허용적인 양육을 하는 경우 오히려 그 사람이 감정 조절이 안 되고 자기 욕구 조절을 못해서 성인기에 다른 사람하고의 관계에서 굉장히 큰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도 많아요.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원하는 것만 계속 요구하는 사람하고 누가 친하게 지낼 수 있겠어요? 가까이 지낼 수 있겠어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적당한 결핍과 좌절을 허용해야 되는 거고 또 반면에 권위주의적 양육이라고 해서 통제적이고 막 다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너 이렇게 해. 저렇게 해. 무조건 이렇게 해야만 돼. 다 안 돼."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모든 걸 통제하려고 드는 양육도 문제죠. 그런 것들도 이제 결핍감이나 자기의 어떤 주도성 이런 것들을 박탈당하기 때문에 반면에 굉장히 거칠어지고 바깥에서는 자기 주장성이 너무 강해지거나 폭력적인 사람이 될 수도 있거든요. 즉 극과 극은 결국엔 비슷해진다. 그렇기 때문에 적당한 수준의 아이에게 사랑을 베푸는 거 혹은 사랑을 주는 건 중요하지만 적당한 좌절과 제한과 그런 부분들은 필요하다. 적당히 괜찮은 부모이면 된다이지 모든 걸 다 허용하는 부모가 될 수는 없다. 자식에게 깊은 상처나 트라우마로 남을 수 있는 양육 환경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런 것들은 너무나 많죠. 너무나 많은데 뭐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걸 다 통제하는 거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자기 말을 듣지 않았다고 해서 완전 맹비난을 퍼붓는 거. 예를 들면 이제 그게 뭐 이런 거를 말하는 거 아니야. "너 지금 밥 안 먹으면 나중에 배고플걸. 너가 배고프면 또 힘들지 않겠니? 그러니까 지금 좀 밥을 먹자." 이 정도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해 줬는데 어떻게 밥을 안 먹을 수가 있어. 이렇게 밥 안 먹을 거면 너 때문에 속상해 못 살겠다. 죽겠다. 너 다 가 버려."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를 말하는 거예요. 아주 극단적이고 아이를 이렇게 배제시키는
시킨다? 이제 이런 식을 말하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 이제 괜찮은 부모라면 예를 들면 "야 지금 안 먹으면 너 이따가 나중에 배고파. 그러니까 웬만하면 지금 먹어. 분명히 얘기하지만 너가 이따가 가식 달라고 해도 우리 가식 안 준다. 그리고 우리한테 힘들게 해도 절대 안 줄 거야. 절대 그거는 우리가 안 준다." 이렇게 단호하게 선을 그어 주는 건 좀 필요하다. 그렇다고 해서 예를 들면 "아 너 안 먹어? 그럼 먹지 마." 이것도 이제 굉장히 허용적이라는 거예요. "안 먹어. 먹기 싫으면 먹지 마요. 뭐 이따 그러면은 과자 먹어." 이런 것들은 너무 허용적이어서 아이의 습관이나 혹은 갈 길을 제대로 제시해 주지 못하는 거. 반면에 너무 강압적이고 통제적이고 비난하고 뭐 내 말 안 들으면 큰일 날 것처럼 가스라이팅하고 이런 것들. 그다음에 어떤 아이의 행동에 대해서만 우리가 코멘트하는 게 아니라 "너 지금 그렇게 행동하는 거 잘못된 거야. 동생한테 그렇게 화내면 엄마 아빠한테 혼날 줄 알아." 이게 아니라 "너 그렇게 하니까 친구들이 너 그렇게 싫어하지. 너 누가 널 좋아하겠니?"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비난하는 거. 그 사람의 성격, 특성을 전체적으로 싸잡아서 비난하는 거. 혹은 "야 너 그렇게 싸가지 없어 가지고 어디 가서 밥벌이나 하겠니? 야 너 그렇게 멍청해 가지고 나중에 먹고는 살겠니?" 이런 식으로 굉장히 그 사람의 전반적인 걸 비난하고 그 사람의 미래에 막 이렇게 다 안 좋을 거라고 저주하는 식의 것들은 그 아이에게 큰 상처를 주고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런 거를 좀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거죠. 어린 시절에 부모님과 유대감이 안 좋게 형성이 됐는데 성인이 됐을 때 개선하거나 극복할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거는 전반적으로 이제 애착 패턴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안정적인 애착을 가진 사람은 커서도 다른 사람과 안정적인 관계를 맺는 데 도움이 된다. 어렸을 때 불안정한 부모 자녀 관계를 맺었다면 커서도 불안정한 인간관계를 맺을 가능성이 크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요. 그러면 애착 패턴이 계속 반복이 되기만 하느냐? 절대 바꿀 수 없는 거냐? 그렇지 않다. 연구를 해 봤을 때 사람의 애착 패턴은 천천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아주 속도가 늦지만 애착 패턴 혹은 대인관계 패턴은 바뀔 수 있다라는 연구들이 꽤 있습니다. 어느 정도 노력을 해야 되냐? 5년 이상, 5 년에서 10년 정도의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클리닉에 오시는 분들에게 많이 말씀드리는 것들은 뭐냐면 옆에 있는 좋은 사람과 안정적으로 관계를 맺는, 그게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연인이 될 수도 있고 혹은 뭐 멘토 멘티 관계가 될 수도 있죠. 그런 관계를 꾸준히 오랫동안 잘 유지하셔라. 그게 누가 됐든 간에. 그렇게 되면 그런 안정적인 인간관계 패턴이 나에게도 어느 정도 쉽게 말하면 패턴화된다? 습관화된다? 이런 것들이 되기 때문에 바뀔 수 있습니다. 충분히 바뀔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물론 좋은 사람을 선별하고 좋은 사람과 오래 관계를 유지하는 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동안 어렸을 때부터 봤던 인간관계가 그렇게 좋지 않았기 때문에 좋은 사람을 알아보는 것들이 쉽지 않게 느껴질 수 있어요. 혹은 그런 사람을 만나도 좀 밋밋하거나 심심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어요. 혹은 자극이 별로 없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떠나보내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점점 어쨌든 경험을 통해서 인간은 변화하는 동물이고 어떤 연구에서는 심지어는 60대가 넘어도 변하기도 한다더라. 그렇기 때문에 희망을 버릴 필요는 없다.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 오랫동안 유지하면 그 인간관계 패턴은 나에게로 내면화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네요. 마지막으로 신사임당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희 신사임당 채널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여러 구독자분들에게 인사드릴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좀 짧고 단편적으로 여러 가지 심리적인 부분들 혹은 정신의학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드렸지만 사실 이렇게 말로만 하기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고 실제로는 더 복합적이고 복잡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너무 단정적으로 자신의 경우에 대입시켜서 자책하시거나 단순화시켜서 생각하시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심리적인 혹은 정신과적인 어려움이 있다면 꼭 주변에 있는 정신건강의학과를 방문하셔서 깊이 있는 상담이나 진료, 진찰을 좀 받아보셨으면 좋겠고, 제가 이제 운영하고 있는 쿠쿠닥스 채널 구독하시면 더 많은 좋은 정보들 그리고 심도 있는 정보들을 제공해 드릴 테니까 저희 쿠쿠닥스 채널 꼭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기회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